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 가르칠 교자는 한 글자밖에 없는 외로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자 하나와 민화 읽기, 그리고 늘 시간이 초과해서 그동안 밀렸던 한자 퀴즈를 하겠습니다. 이 가르칠 교자는 아이가 있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려서 가르친다는 게,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이 옛날의 교육 방식이었죠. 오른쪽 그림은 18세기 말 이양법으로 인해서, 즉 모내기죠, 벼의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 잉여 농산물 덕분에 상업이 발달하고 그거에 따라서 간의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판소리와 탈춤의 그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고전 소설과 풍속화도 역시 많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당인데,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초등교육과정이죠. 그거에 비해서 고등교육과정은 서원이 있었습니다. 소수서원, 이런 서원이 있죠. 그리고 이 서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대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립대학은 향교가 있었어요. 향교. 옛날에는 수업 방식이 그 훈장이 과제를 내줍니다. 그날 배운 과제를 외워와라 하고 숙제를 내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암송을, 돌아가면서 암송을 시킵니다. 암송을 못 외우면 이렇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죠. 이 회초리는, 이 회는 노송나무입니다. 즉 노송나무의 가느다란 가지로 회초리를 만들죠. 초리라고 하는 것은 굵었다가 이렇게 가늘어지는 것을 초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눈의 경우에도 눈 끝에 가면 눈이 점점 가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눈초리가 매섭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 이 초리가 꼬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초리는 꼬리의 옛날 말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원형으로 인물을 배치했죠. 그리고 초점이 가운데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맞는 모습을 보면 웃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 이 아이는 갓을 썼습니다. 조선시대는 결혼을 해야, 즉 어른이 되어야, 어른이라는 것은 얼다란 말, 즉 결혼하다 또는 정을 통하다란 말인데, 그것에서 온 말이 어른입니다. 어른이 돼야 갓을 쓸 수 있고, 결혼하지 못하면 이렇게 떡거머리를 해야 됩니다. 떡거머리. 뒤로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나면서 그 유교 사회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얼른 씨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살, 12살에도 결혼들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아기 신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떡거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옛날에는 17, 18에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머리를 따서, 이게 떡거머리인데, 떡거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총각, 즉 떡거머리 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나이가 된 성숙한 남자를 떡거머리라고 합니다. 떡거머리 총각. 그리고 나이가 지난 처녀들의 경우도 떡거머리 처녀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그 이양법으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서민 문화가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전에 보면 달초하실 일이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초는 초나라 초자지만 회초리란 뜻이 있습니다. 달은 막힘이 없는 게, 사통팔달, 막힘이 없는 게 달이죠.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이것은 손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달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교직이란 말이 있는데 우선 직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과 업은 다릅니다. 직은 하늘이 내려준 이란 뜻입니다. 천직이란 뜻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생계를 수단으로 할 때는 업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농업, 수산업 이렇게 얘기하죠. 농직, 수산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장이 된다는 것, 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직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전통 그림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요건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란 말 있죠. 교과목, 국어, 수학, 과학 이게 교과목이죠. 가르치는 사람, 벼슬아치라고 생각해서 교관이라고 얘기하고 군대 쪽에서는 이런 표현을 여전히 많이 쓰죠. 그 다음 교편인데 오른쪽은 편할 편자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가죽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채찍이란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때려서 가르치는 게 많았죠. 그래서 교육과 교화는 다릅니다. 이 바뀔 화자를 쓰는 것은 이것은 강제로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화소라는 게 있죠. 사상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하는 그런 것이 교화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교화는 다릅니다. 교육은 자발성을 토대로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옛날에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회초리처럼. 그래서 교편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편을 잡는다. 이것은 교사란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가 다른 교사가 있죠. 이때 사자는 부추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부추겨갖고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사범이죠. 교사범. 그 다음 가르치려면 미리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짜야죠. 그것이 바로 교환입니다. 그래서 이건 짤, 안짜예요. 교환. 그 다음 교실. 방은 작은 곳이고 실은 창문이 있는 넓은 공간을 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교서란 말이 있는데 이 교서는 대통령이나 교황의 경우에만 교서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통령 연두 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교시라고 하는 것은 시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 1 이렇게 해라, 2 이렇게 해라. 이것이 교시입니다. 그래서 이 교시라고 하는 것은 전제, 봉건, 왕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 교수가 있는데 초중고는 교사라고 하지만 대학은 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먼저 보세요.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손입니다. 손으로 무엇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받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교수는 숫자 왼쪽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손을 내밀어 준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교습 학원인데 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익힌다는 뜻이죠. 그 다음 교양은 양양자에 매 하는 양, 그 밑에 먹을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먹여서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양이 있다. 그 다음 종교, 종은 뼈대, 줄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종교죠. 그 다음에 그 종교는 자기가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이루고 진행합니다. 그것을 교단이라고 하죠. 둥글단자입니다. 그래서 그 팥죽 위에 얹는 것을 경단이라고 하죠. 둥근 겁니다. 그런데 한자가 다른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은 강단입니다. 그래서 교단을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교직을, 교사를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웅변대회 같은 경우에 단상에 있는 이 연사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라고 할 때 단상, 단의 위에 있는 겁니다. 단상, 단하, 단의 아래입니다. 그 종교를 믿는 무리들, 무리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도라고 하죠. 그것이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교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같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교도소라고 할 때 이것은 왼쪽에 화살시가 들어갔는데 구부러진 화살을 바로 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길도자에 밑에 마디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이끈다라고 해서 교도소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에서 기본적인 이치, 가르침의 이치가 교리입니다. 그 다음 교범, 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라 하는 것이 교범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FM이라고 얘기하죠. FM. 그 필드, F는 필드, 그러니까 야전 교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조주의라고 할 때 조는 항목입니다. 1, 2, 3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것을 상황이 바뀌면 이 원칙을 좀 변형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것을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자성어에 이심전심이 있죠. 마음으로써 마음으로 전한다. 즉 말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하는데 교외 별전이라고도 합니다. 교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 이외에, 즉 말이나 글 이외에 별전, 별도로 전하는 것. 그러니까 말이나 글이 아니면 뭐예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을 교외 별전이라고 하고,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즉 문자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이심전심, 교외별전, 불림 문자는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다음은 민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민간, 백성들 사이에 그려지는 그림이 민화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물고기 이름이 뭐죠? 잉어입니다. 잉어. 이것은 연꽃이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잉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자로 하면 이어입니다. 이어. 이게 나중에 이응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이어가 잉어가 됩니다. 그것은 소아지, 가희아지, 말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 다음에 이응이 들어가면 송아지가 되죠. 아지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서는 아버지의 동생들을, 남자 동생들을 아재라고 하죠. 아재. 작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는, 멍멍이 개는 조선시대 때 가희였어요. 가희. 그런데 모음 앞에 히읗은 보통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가 줄어서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희였을 당시에 여기에 이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강아지가 됩니다. 말아지도 리을이 떨어지고 이응이 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아지가 되는 거죠. 다 새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이효도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건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남단 먼 바다에 제주도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유토피아, 극락, 이곳이 이효도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청준의 소설 이효도입니다. 이효도죠. 한자 그대로 읽어서 이효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붕어의 경우에도 조선시대는 부어였어요. 한자입니다. 그 부어가 지금 붕어가 된 거죠. 이렇게 이응이 첨가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민어는 뭐냐? 잉어입니다. 잉어. 등용문이라는 게 있어요. 등용문. 등은 오를 등자고 용용자입니다. 등용문은 뭐냐? 여기가 등용문입니다. 잉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펄쩍 뛰어서 이 폭포를 뛰어넘으면 바로 용으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되어 오르는 문, 그래서 이런 곳이 말하자면 등용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용은 이 벼농사 지역에서 물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쪽의 벼농사 지역에서는 용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낼 때도 누구한테 지내는 거냐? 용에게 지내는 겁니다. 용은 비바람을 몰고 오죠. 그리고 왕은 용의 보통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용상이라고 하죠. 용상. 그 다음에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임금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합니다. 골룡포라고 하죠. 골룡포. 그래서 결국은 이 등용문에서 용은 왕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왕이 된다는 것은 영모니까. 그게 아니라 아주 높은 벼슬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벼슬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 사람들은 벼슬에는 당연히 재물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과거를 보는 이유, 벼슬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학문 그 자체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선비인데, 중국에는 선비라는 존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선에서는 그 벼슬을 굳이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집에 가면 이 잉어가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이렇게 물에 그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의 그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그림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갖고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 이 잉어 그림이 있는데 황금 잉어가 나타납니다. 황금이 뭐예요?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벼슬에서 제물로 의미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 아까 민화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민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기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지금 여기 보면 잎사귀가 이렇게 조금씩 나고 있어요. 힘이 잘 안 보이지만. 즉, 새싹이 돋는 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순놈 고양이, 즉 아버지고,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암놈 고양이, 즉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 눈길이 마주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부부애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참새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렇게 있죠. 이 참새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지금 6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화의 내용은 뭐냐? 그 부부애와 함께 6명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민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은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부터 참새 3마리가 날아와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3명의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면 모두 9이네요. 9이 많습니까? 아니죠. 그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보통 17에 시집을 가서 18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젖을 먹이는 동안, 돌잡이까지는 젖을 먹이면 임신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40이 되면 이제 폐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40까지 2년마다 애를 하나씩 낳습니다. 그러면 딱 12명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일단 출산은 보통 12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릴 때 100일에 천식 이런 거로 죽고, 또 이제 5살, 6살 되면서는 또 뭐 사고로 죽고, 뭐 우물에 빠져 죽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되는 거는 한 6명, 7명 정도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자 퀴즈를 하고 있죠.
오래되어 고치기 힘든 병을 고질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한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은 옛고자죠. 이것은 질병. 이것은 셋째 청간 병자입니다. 갑을 병정할 때. 이것은 네모가 들어갔으니까 딱딱할 고자죠. 이것은 왼쪽에 벼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례 질자입니다. 질서라고 할 때 또는 책이 여러 권일 때는 전집, 한질, 두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 차례란 뜻이에요. 불화가 들어가면 이것은 밝을 병자입니다. 남자 이름에 자주 쓰죠. 밝을 병. 이것은 둘 다 병이 들어갔잖아요. 병. 그래서 이것이 고질병입니다. 자, 셋 다 병이 들어갔죠. 겉에 있는 이것들이 다 병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고질병인데 이 고질병을 지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는 왼쪽에 손이 들어가서 가질 지자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오래된 병, 이것을 지병이라고 합니다. 지병. 그리고 고질병을 줄여서 고질이라고 합니다. 고질. 이 두 개만 써서 고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의 고질인 지역 감정. 그래서 고질이라는 것은 잘 고쳐지지 않는 관습이죠. 그런데 관습과 전통은 다르죠.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은 관습과 전통인데 관습이라고 하면 부정적 개념을, 전통이면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것은 나무목이 들어갔죠. 나무가 오래되면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라 죽는 병, 고자예요. 그래서 고질병은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기본 글자 요것은 장인 공자죠. 그런데 이것은 구멍혈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구멍 속이, 동굴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빌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기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공, 푸른 하늘 또는 벽공이라고 하죠. 그 다음 도시의 공동화, 비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로 차갑게 해주는 것, 공냉식. 그 다음 그 실제 벼슬이 아닌 이름만 갖고 있는 벼슬을 공명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빈병을 공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자리가 비어있을 때 공석이라고 합니다. 공석중. 그 다음 실제가 아닌 공상과학. 그 다음 수표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수표가 공수표예요. 공수표를 남발한다. 그런 표현 쓰죠. 그 다음에 에어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대가 공수부대죠. 그 다음 비어있고 허무한 느낌, 공허감입니다. 그때 요걸 써요. 이건 용용자고. 그런데 이 공자는 오른쪽에 이게 손이죠. 손으로 뭔가를 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격하다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공격과 방어, 공방전, 공수가 겸비되어 있다. 그 다음 공박을 당하다, 박은 반박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용자는 이것은 용용자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밑에 조개패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바칠 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죠. 그때 바쳐지는 여자들을 공녀라고 합니다. 공녀. 그 다음 지방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공납이라고 하고 또는 공물이라고도 합니다. 공물. 그리고 사회에 공헌한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이것은 이 공자의, 장인 공자의 범자와 마음심이 들어가서 이것은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갈 협박, 물을 두려워하는 개가, 물을 두려워하는 병, 공수병,
마누라를 보면 공포에 떠는 공처가, 공포, 경제공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룡은 매우 가공할 만한 그 넓적다리 하나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뼈가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동물이 있었다니라고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공룡이에요. 다음,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은 공변될 공, 즉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이죠. 그 뜻도 있지만 공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후작입니다. 공작과 후작. 이들을 합해서 제후라고 합니다. 제후. 이 제후는 천자 밑에 그 각 지방을 다스리는 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조선을 제후국이라고 했죠. 즉 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빌공자에 대나무죽이 들어갔고 후자에 다시 대나무죽이 들어갔죠. 그래서 둘 다 대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공후. 이것은 왼쪽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기다, 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공제라고 할 때 그 공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와 달리 여기 일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것은 기후후자입니다. 기후후. 일기예보, 기후할 때 그 기후입니다. 이것은 밑에 가죽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묶는 거죠. 이것은 묶을 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감을 공고히 하며 라고 할 때 묶는다는 거죠. 묶는다. 그런데 이 후자에 왼쪽에 입구가 들어가면 이것은 목구멍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인후과라고 할 때 이는 귀, 비는 코, 인후는 목구멍 위쪽. 그쪽은 세 개가 다 서로 통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와 인후는 하나의 과에서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이비인후과. 그 다음 그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면 후두염이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 이유가 후두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기는 둘 다 대나무 죽으로 만든 악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제가 그 한자어 사전 34회에서 한국교직원 공제회 여기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공제는 뭐냐? 함께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다는 거죠. 강을 함께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닥쳐올 가능성 있는 어려움에 대비해서 서로 돕는다라고 할 때 이 공제입니다. 따라서 대한교직원 공제회라고 할 때 이 공제회는 이것을 써야 됩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빌공자에 손이 들어가면 이건 당길 공자죠. 당기고 빼고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연말 정산할 때 세금 공제 빼고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세액 공제처럼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미리 빼내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이 공제는 이 만들 제자인데 밑에 옷의가 들어가면 물질을 만드는 것이 제입니다. 그래서 구두를 만드는 거 제화점이라고 할 때 이거 쓰죠. 제과라고 할 때 과자를 만드는 것도 이거 쓰는데 훈민정음 창제라고 할 때 훈민정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글자만 써야 되는 겁니다. 창제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 뭔가 장인들이 모여서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서 만든 회, 말하자면 길드죠, 길드. 이게 공제회입니다.
이것은 제공권입니다. 제압하다. 공중을. 그래서 2차 대전 때 처음에는 영국은 비행기가 거의 없었고 독일만 비행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때는 그 독일 항공이 비행기들이 완전히 공중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공중을 장악한다라고 할 때 제공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은 함께 공짜죠. 평평할 평자예요. 무사라고 하는 것은 사고, 사건이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사해서 다행이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 사고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가서 이바지할 공짜입니다. 이바지 떡 이런 거 아시죠? 이바지하다, 공헌하다라고 할 때. 그리고 이것은 평평할 평자에 왼쪽에 흙토 들어가면 이것은 평평한 땅입니다. 그래서 평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6자 각각 1.8m, 이것을 한 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몇 평 이런 말을 쓰죠. 이 무사는 이 사는 사악할 사자예요. 그래서 사악함이 없다. 공자가 그랬습니다. 시는 사무사다. 시라는 것 자체는 사악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를 최고로 쳤죠. 그리고 소설 같은 것들을 사악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밑에 손이 들어갔죠. 그래서 손으로 공손하게란 뜻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말씀문이 들어가서 이건 평가하다, 비평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평, 평론, 품평회라고 할 때 평입니다. 무사라고 할 때 이 사는 이건 후사입니다. 즉 뒤를 이을. 그래서 뒤를 이을 자식이 없을 때 무사하다, 후사가 끊겼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평무사가 공변되고 공평하고 개인적이지 않다. 이것이 공평무사죠. 이 사진들은 앙카라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있는 건데, 자, 왼쪽 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장이에요. 도장. 인데 이것은 점토입니다. 진흙. 그래가지고 이 인장을 옆으로 쭉 굴려요. 그럼 이런 부조가 나오죠. 부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여기다 찍는 겁니다. 재밌죠? 옆으로 쭉 굴려서 점토 위에다가 그 부조를 하고 바닥에 있는 도장을 여기다 찍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왼쪽으로 쭉 굴려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을 여기다 찍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오면서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것은 BC 1850년부터 1550년 그 사이에 있는 반지인데, 미노아 시대에 그 에게에 미노아가 있었죠. 미노아 시대의 금반지인데 지금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것은 아마 청금석을 상감한 게 아닌가. 상감이라는 건 파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상감하다. 그리고 이것은 기원전 500년경에 이집트 26 왕조 시대의 인장 반지입니다. 자, 이것은 이집트의 문자죠. 이집트 문자는 표음 문자예요. 알파벳처럼 요 그림 하나하나가 알파벳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엉이는 A음을 나타내고 사자는 L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레오라고 했다면 사자는 L 발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엉이는 아울이죠. 그래서 A 발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 그림 하나가 글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 투탕카멘의
시체에 끼어있던 반지라고 하는데, 미라에 끼어있던 반지라고 하는데, 자,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이게 쇠똥구리입니다. 쇠똥구리. 쇠똥구리. 쇠똥구리는 그 동물의 똥을 둥글게 만들어서 나르죠. 그래서 그 둥그런 모습, 똥덩어리가 태양신을 상징한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이 똥덩어리, 둥그레지는 똥덩어리, 이것 때문에 태양신을 연상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에다 알을 낳는 습성 때문에 그 쇠똥구리 이것은 재생과 생명의 상징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 가운데 쇠똥구리가 들어갔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유럽의 인장인데, 그 중세 유럽 영화를 보면 왕이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가 자기의 그 편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렁물렁한 것에다 이렇게 접착제죠. 거기다 자기 도장을 찍죠. 그래서 이 인장을 찍어가지고 자기의 편지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오면서는 인장이 아니라 스탬프로 찍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가문의 문양을 새긴 반지를 여기다 찍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